2022년 공인중개사 민법 문제를 함께 보겠습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 자, 우리 단독행위란 말 있죠. 단독행위와 구별되는 거 볼까요? 일단 계약부터 한번 봅시다. 계약. 자, 계약은 양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 계약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합동행위 볼까요? 합동행위는 자, 어떤 의미죠? 합동행위는 동일 방향의 의사표시 합치. 합동행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합성행위. 합성행위는요, 우리가 보통 선거나 투표로 생각하면 되죠. 여러 개의 의사가 모여서 하나의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말 그대로 혼자서 하는 행위예요. 자, 근데 종류가 두 가지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자, 그러면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없죠? 상대방이 없으니까 도달이 필요가 없어요. 도달이 필요 없다. 도달 필요 없다. 보겠습니다. 1번. 착오로 인한 계약. 자, 계약이 뭐죠? 양당사자가 있죠. 양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자, 계약은 상대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단독행위는 아니죠. 계약입니다. 자, 그리고 착오로 인한 계약. 자, 그리고 그 계약을 취소하는 것. 자, 취소하는 것은요, 단독행위죠. 하지만 상대방이 있죠. 계약 자체가 상대방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무권 대리로 체결한 계약. 자, 계약. 자, 상대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본인의 추인. 요거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그 다음에 3번, 미성년자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자, 이 법률행위에 대해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도 상대방이 있습니다. 4번, 손자에 대한 부동산의 유증. 유증이란 말은 유언에 의한 증여입니다. 자, 그러면 유언에 의한 증여도 단독행위인데, 자, 이것은 상대방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유증의 의사표시가 손자에게 도달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유증자가 사망하면 유증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41번의 답 4번이죠. 손자에 대한 부동산의 유증은 상대방이 없습니다. 단독행위. 그 다음에 5번,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계약 상대방 있죠? 그 해제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41번의 답 4번. 42번, 무효인 법률행위. 자,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도 있고요.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무효인 경우는 보통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그리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무효죠. 그리고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무효입니다. 보겠습니다. 1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서 직접 중개 의뢰인과 체결한 주택임대차 계약. 자, 요거는요, 단속법규 위반이에요. 단속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는 아닙니다. 무효는 아니고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속법규 위반. 두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히 일회성으로 인한 중개행위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성공 보수. 자, 우리 수수료 약정이죠. 적정한 수준의 수수료 약정. 자, 이것도 무효가 아닙니다. 무효가 아니다. 3번, 민사 사건에서 변호사와 어린 사이에 체결된 적정 수준의 성공 보수 약정. 요거는 유효죠. 유효입니다. 네 번째, 매도인이 실수로 상가지역을 그보다 비싼 상업지역이라고 칭했고 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는 매수인이 이를 믿고 실제 가격보다 2배 높은 대금을 지급한 매매계약. 자, 이것도 유효입니다. 뭐 불공정한 법률행위 아니고 궁박에 의한 법률행위도 아니에요. 유효합니다. 5번, 보험계약자가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선의의 보험자와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자, 이게 반사회적 법률행위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5번입니다. 3번, 통정 허위 표시. 자, 통정이란 말은 상대방도 이 내막을 알고 있는 거죠. 허위 표시임을 알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표시. 자, 옳은 것이에요. 1번, 통정 허위 표시는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진위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성립한다 되는데 이건 잠깐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진위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고, 그리고 또 자 보세요. 통정 허위 표시니까 또 상대방이 통정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짜야 된다 이 말이야. 상대방이 짜고 하는 의사표시.
이게 통정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1번 탈락. 2번 가장행위가 무효입니다. 그러면 가장 꾸미는 행위, 가장행위가 무효면 그러면 숨어있는 행위, 은닉행위는 또 다 무효도 아니죠. 은닉행위는 유효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 틀렸고 3번 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정 허위 표시를 한 경우입니다. 그럼 본인은 그 법률행위 효과를 받죠. 선의의 제3자 아닙니다. 본인은 이 법률행위 효과를 받습니다.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유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4번 민법 108조 2항에 따라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통정 허위 표시 무효로서 대응할 수 없죠. 4번이 답이 되겠네요. 5번 가장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 채권의 선의의 양수인, 이 선의의 양수인은 민법 178조 2항에 따라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답은 4번. 44번 보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입니다. 그러면 아직 허가를 안 받았죠. 허가를 안 받으면 이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 해약금으로서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는 아직 계약 이행에 착수가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당사자가 관할관청에 허가 신청을 했다. 자, 이것만 가지고는 아직 이행의 착수가 아닙니다. 이행의 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는 계약금에 근거해서 해제 허용됩니다. 허용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허용됩니다. 니은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일방은 그 이행을 소구란 말은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소구는 소송상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니은은 맞는 말. 디귿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매수인도 거래의 존속을 바라지 않는 경우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되죠. 확정적 무효입니다. 디귿 맞고 4번 위 매매계약 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어요. 그러면 그 계약은 유동적 아니죠. 확정적입니다. 확정적 그리고 무효 아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됐으니까 확정적 유효입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니은과 디귿. 답 3번. 45번 법률행위 취소입니다. 1번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죠. 받을 필요 없습니다. 단독으로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 취소권이 있습니다. 단독으로 할 수 있다. 2번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되어야 합니다. 3번 취소된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취소 효과는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소급표가 있다. 취소는 소급표가 있습니다. 4번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법률행위에 의해 받은 급부를 현존 이익의 한도에서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취소권자가 적법하게 추인하면 그럼 취소권은 소멸되죠. 자, 추인하면 취소권 소멸입니다. 그럼 틀린 것은 답 1번입니다. 46번 조건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조건 성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지 않죠. 조건 성취의 효력은 장래효입니다. 소급하지 않는다. 2번 해제요건. 자, 이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실서 위반입니다. 그러면요 이것은 무효입니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아니고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실서 위반한 것일 때 이때는 무효가 됩니다. 3번 정지조건하고 그리고 이행기로서의 불확정기한. 정지조건이란 말은 올지 안 올지가 불확실하다 이 말이죠. 앞으로 올지 안 올지가 불확실한 것이 정지조건. 불확정기한은 오는 것은 확실해요. 올 것은 확실한데 구체적인 그 시점만 불확정한 거죠. 그리고 정지조건하고 불확정기한은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채무를 이행해야 하면 그럼 뭐죠?
이거는 불확정 기한입니다. 불확정 기한. 근데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이거는 정지 조건입니다. 그래서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4번 이행지체의 경우 채권자는 상당 기간을 정한 최고와 함께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것을 정지 조건으로 하여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맞고 5번 신의 성실에 반하는 방해로 말미암아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입니다. 성취의 의제 시점은 그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입니다. 자, 그럼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틀린 것은 2번 되겠죠? 47번 가겠습니다. 갑은 그 소유 X 건물을 매도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습니다. 갑은 본인, 그리고 을은 대리인, 그리고 대리권을 수여했다. 매도에 대한 대리권을 준 것입니다. 먼저 1번 을이 사망하면, 자, 을이 뭐라 그랬죠? 대리인이라 그랬죠? 자, 대리권이 아니고 대리권을 준 이 을은, 대리권을 받은 을은 대리인입니다. 대리인. 그러면 을 대리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상속인에게 대리권 쓴 게 아니죠. 대리인의 사망은 이거는요 대리권 소멸입니다. 대리권이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대리권 소멸. 대리인의 사망은 대리권 소멸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을은, 자, 대리인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건물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습니다. 그리고 3번 갑의 수권행위는 묵시적 의사표시, 그렇습니다.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로 가능해요. 4번 을이 대리행위를 하기 전에 갑이 그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을의 대리권은 소멸입니다. 5번 을은 갑의 허락이 있으면 갑을 대리하여 자신을 X건물 매수인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48번 민법상 대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임의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대리 아니죠. 각자 대리입니다. 각자 대리. 2번 대리행위 하자로 인한 취소권. 자, 이 취소권도 누구에게 귀속됩니까? 본인에게 귀속되죠. 대리인이 아니고 본인에게 귀속된다. 3번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졌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지면 등기의 추정력이 있습니다. 등기의 추정력에 의해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요. 그리고 그렇다면 대리권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 이것은 대리행위 유효가 아니고 무효를 주장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인에게 있다. 4번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죠.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5번 법정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옳은 것은 5번이겠네요. 49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월권대리라고 하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먼저 1번. 그러면 권한을 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기본 권한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기본 권한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본 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으면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죠. 2번 복인권이 없는 대리인. 자, 이 대리인 기본 대리권 있죠. 자,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 요거 기본 대리권 될 수 있습니다. 3번 대리인이가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입니다. 무효면 이때는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어요. 4번 법정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입니다. 권리권이 아니고 이제 오타났네요.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없다 틀렸죠? 5번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옳은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50번 대리권이 없는 갑. 자, 대리권 없는 갑입니다. 을 소유 X 부동산에 관하여 을을 대리하여 병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병은 갑이 무권 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선의 무과실이었습니다. 틀린 것. 먼저 1번 병이 을에 대해서 상당 기간을 정해서 추인 여부를 최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내 을이 확답을 바라지 않은 때, 을이 확답을 바라지 않을 때는 을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아니죠.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2번 을이 갑에 대해서만 주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병은 을의 갑에 대한 주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3번 을이 갑에게 매매계약을 추인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병. 이 병은요. 모르죠.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선의입니다. 선의. 이 선의의 병은 매매계약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4번 을이 병에 대해서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추인은 매매계약 체결 시에 소급해서 그 효력이 생긴다. 맞죠? 소욕 생깁니다. 5번 을이 병에게 추인을 거절한 경우 갑이 제한능력자가 아니라면, 왜냐하면 제한능력자는 갑이 제한능력자라면 책임지지 않거든. 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책임지지 않는다. 자, 그래서 제한능력자가 아니라면 그러면 갑은 병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자, 틀린 것은 1번입니다. 51번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건. 자, 그러면 일단 물건하고 채권을 비교해 봅시다. 여기서 임차권은 채권이죠. 자,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리얼 탈락. 자, 물론 이제 뭐 이렇게 문제를 상대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토지를 점유할 수 있다.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건은 기본적으로 용익 물건입니다. 용익 물건. 그러면 용익 물건은 뭐가 있나요? 자, 지상권, 그리고 지역권, 그리고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용익 물건이죠. 그러면 여기서는요, 일단 전세권 있고, 지상권 있고. 자, 저당권은 담보 물건입니다. 그리고 담보 물건은 점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죠. 담보 물건은 점유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기억, 니은 2번 되겠습니다. 52번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제3자가 직접 점유자의 점유를 방해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 점유자는 점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 인정됩니다. 2번 취득시효 요건인 점유는 간접 점유, 직접 점유 묻지 않습니다. 간접 점유 포함된다. 3번 소유권의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점유가 자주 점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필요 없어요. 증명할 필요 없다. 왜? 자신의 점유가 자주 점유라는 것이 추정이 되잖아. 추정됩니다. 4번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경우 그 자는 패소가 확정된 때가 아니고 그 자는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 5번 양도인이 등기부상 명의인가 동일인이며 그 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입니다. 부동산을 양수해서 인도받은 자는 과실 없는 점유에 해당합니다. 옳은 것은 5번. 53번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입니다. 기억.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 일부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자, 지금 토지 소유자죠.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니은.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 자, 이 사람은 이제 소유자가 아니야.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 일부의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없다. 디귿.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 그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죠.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54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입니다. 1번 악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소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는 과실 대가를 보상해야 됩니다. 1번 바로 맞네요. 1번이 답입니다. 2번 은비란 말은 숨겨서 비밀로 한다 이 말이에요. 숨겨서 비밀로 하는 점유자는 점유물 과실 수취권 없습니다. 3번 점유물의 전부가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입니다. 자, 이때 선의의 점유자는 돼 있는데요. 멸실로 인한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될 자는 선의의 점유자가 아니고 악의의 점유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점유물의 전부가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악의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멸실로 인한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 4번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복자가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도 점유물 반환 없이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뭐가 틀렸죠? 우리가 유익비 상환 청구를 하려면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또는 회복자에게 반환한 때입니다. 그래서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회복자가 청구하기 전에도가 아니고 청구하거나 또는 회복자에게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한 때, 점유물을 반환한 때입니다. 그래서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또는 점유물을 반환한 때, 그때 유익비 상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지. 점유물 반환 없이, 이건 틀렸죠? 그랬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복자가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또는 반환한 때 회복자에게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번 악의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물에 지출한 통상 필요비 상환. 우리 필요비 유익비는요. 요거는 점유자 선의 악의를 불문합니다. 그래서 악의의 점유라 하더라도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비와 유익비는 선악불문입니다. 선악불문. 따라서 옳은 것은 1번입니다. 55번 민법상 상린관계. 토지 주변의 소음이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 참을 수 있는 한도죠.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지 않은 경우에 피해 제거 청구 아니죠. 넘은 경우죠. 그래서 수인 한도를 넘는 경우 이렇게 할까요? 수인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그때 넘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해서 소음 피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니은 우물을 파는 경우 경계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둬야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와 다른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이 우선하죠. 니은 맞는 말. 디귿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자연유수의 승수 의무. 승수란 말은 뭐냐면 이거는요. 토지 소유자가 소극적으로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이런 뜻이지 적극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따라서 적극적 소통, 틀렸죠? 적극적 소통 유지 의무가 아니고 소극적으로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소극적으로 막지 못한다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니은. 답은 2번입니다. 56번 소유권 취득에 관한 설명 옳은 것입니다. 1번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 우리 경매. 경매는요.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이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된 자는 자가 매각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을 위해서는 등기는요 필요 없죠. 등기 필요 없다. 왜냐하면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은 소유권 등기, 이전 등기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등기가 필요 없이 소유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무주의 부동산.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입니다. 뒷말 다 틀렸죠? 무주의 부동산은 국가 소유, 국유가 되겠습니다. 3번, 점유 취득 시효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시효 취득자가 이전 등기를 한 이후부터 발생하죠. 3번이 답입니다. 4번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된 매장물. 매장물은 발견자 단독 아니죠. 발견자 단독이 아니고 이거는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5번 타주 점유자는 자신이 점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지요. 따라서 옳은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이요. 답이 두 개네요. 3번도 답이고 5번도 답이 되겠네요. (57번) 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공동소유라고 하면 공유, 그 다음에 합유, 총유 세 가지가 있죠.
1번입니다. 공유자끼리 그 지분을 교환하는 것은 지분권의 처분이므로 이를 위해서 교환 당사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 동의가 필요하다 되는데 우리가 공유지분 처분은요. 다른 공유자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자기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2번 부동산 공유자 중 일부가 자신의 공유 지분을 포기한 경우입니다. 포기한 경우에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돼 있는데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유 지분 포기는 이것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죠.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등기가 있어야 됩니다. 3번 합유자 중 1위는 다른 합유자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단독으로 제3자에게 유효하게 매도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우리 합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려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자신의 지분을 단독으로 돌렸죠.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매도할 수 있습니다. 4번 합류물에 관하여 격려된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 합유물에 관하여 격려된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는 이게 합유물의 보존행위입니다. 보존행위. 보존행위는 합의자 각자가 할 수 있죠. 4번이 답입니다. 5번 법인 아닌 종중이 그 소유 토지 매매를 중개한 업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 이건 뭐죠? 이것은 단순히 채무 부담입니다. 자, 요 약정은 단순한 채무 부담행위이지 이것은 총유물의 관리 처분행위 아닙니다. 총유물의 관리 처분행위가 아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8번 일필의 토지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자, 이건 바로 1번이 답이죠. 저당권. 저당권은 부동산 일부를 목적으로 설정할 수 없다. 저당권은 부동산 일부 목적으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번 답이고 거기에 비해서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점유권. 이것은요. 토지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있다. 객체로 할 수 있습니다. 답 1번. 59번. 자, 좀 사례가 좀 길죠. 갑은 을에게 2억 원 대여, 을 소유 X 토지에 대해서 근저당권 취득. 자, 갑은 1번 근저당권자입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1일 병은 을에게 1억 원 대여 2번 근저당권자. 병은 2번 근저당권자입니다. 자, 그리고 갑과 병이 변제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병이 2번 저당권자, 2번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 실현을 위한 경매 신청하고 배당 요구를 한 사안입니다. 자, 언제 했죠? 자, 보니까 병이 2022년 6월 1일 날 경매 신청하고 배당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기억 2022년 6월 1일 갑의 피담보채권, 갑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갑은 1번 근저당권자잖아. 선순위 근저당권자죠. 자, 그러면 갑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언제 확정이 되나요? 하면 경락인이 경락대금이라는 말 쓰죠.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입니다. 완납한 때 비로소 확정된다. 완납한 때 확정되기 때문에 2022년 6월 1일은 갑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기억 맞는 말. 2번 니은 갑에게 2022년 6월 1일 이후 발생한 지연이자. 자, 지연이자는 채권 채구액의 범위 내라도 돼 있는데 내라면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됩니다. 담보되지 않는다 틀렸죠? 담보됩니다. 니은 탈락. 디귿 갑이 한 번도 이자를 받은 바 없고 X 토지가 3억 원에 경매되었어요. 갑은 경매 대가에서 3억 원을 변제받는 것이 아니라 2억 5천만 원. 2억 5천만 원을 한도로 우선 변제를 받죠. 2억 5천만 원을2억 5천만 원을 한도로 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디귿 탈락. 59번의 답은 1번입니다. 60번 법률의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 행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우선 변제적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골라봅시다. 먼저 기억,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토지 위에 완공된 건물, 자, 여기는요 저당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저당권에 우선 변제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요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비로소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니은,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에 매설한 유류 저장 탱크, 이 유류 저장 탱크는 토지로부터 분리한 데 과다한 비용이 들죠. 따라서 이것은요 토지에 이미 부합됐어요. 부합물이야, 부합물. 그러면 토지의 부합물은 이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죠. 미칩니다. 따라서 얘는 효력이 미치고, 그 다음에 디귿, 저당 토지가 저당권 실행으로 압류된 후에 그 토지에 관하여 발생한 저당권 설정자의 차임 채권. 자, 이 차임 채권에 대해서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리을,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 전세권자가 그 토지에 식재하고, 나무 심었다 이 말이죠. 식재하고 등기한 임목. 자, 임목은요, 이것은 별개의 정착물이죠. 부합되지 않습니다. 등기한 임목은 이거는 부합되지 않는다. 부합되지 않으니 독립한 정착물입니다. 따라서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이 부합되지 않은 등기한 임목에는 미치지 않지요. 따라서 저당권의 우선 변제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니은과 디귿. 답 3번입니다. 61번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입니다. 1번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 신청권 있습니다. 없다 틀렸죠? 있어요. 2번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인 금전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피담보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죠. 2번은 맞는 말. 3번 유치권자는 채무자 승낙 없이 유치물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답니다. 없다. 4번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간접 점유하는 경우, 자 보세요. 지금 직접 점유자는 누굽니까? 채무자입니까? 그런데 직접 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인 점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치권이라는 것은 결국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이거든요.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데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로 하여 간접 점유하는 경우, 이때는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5번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소유자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있어야죠.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2번. 62번 갑에게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단 동일인 소유에 속했던 토지와 건물이 있어야 되죠. 동일인 소유. 먼저 기어보겠습니다. 을 소유의 토지 위에 을의 승낙을 얻어서 신축한 병소유 건물. 토지는요 을 소유, 그리고 건물은 병소유. 이럴 때는요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니은 을 소유 토지 위에, 자 토지는 을 소유, 그리고 갑과 을이 건물 공유. 자, 갑도 건물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토지에만 저당권 설정, 그 실행을 위한 경매로 병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자 이때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됩니다. 디귿, 갑이 을로부터 을 소유 미등기 건물과 대지를 함께 매수합니다. 그리고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건물에 대한 등기 전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서 대지가 경매되어서 병이 소유권 취득. 자, 이거는요 뭐가 문제죠? 미등기 건물, 요게 문제죠. 미등기 건물은요 결국 등기가 안 됐고 소유권이 외부로 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귿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은 니은. 63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 옳은 것입니다. 1번 요역지는 일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자, 요역지가 아니고 승역지죠. 요역지는 반드시 일필의 토지여야 되고 승역지는 일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합니다. 승역지는 편익을 주는 토지를 말합니다. 편익을 주는 토지는 일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2번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권 이전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은 이전됩니다.
지역권 이전된다. 3번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약정할 수 없다. 틀렸죠? 약정할 수 있다. 4번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권한 없이 점유한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환 청구 안 된다. 5번 요역지 공유자 1위는 그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답은 5번 되겠습니다. 64번 토지 전세권에 관한 설명 옳은 것. 1번 토지 전세권을 처음 설정할 때에는 존속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토지 전세권 처음 설정할 때 존속기간 제한이 있다. 자, 10년이죠. 2번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설정할 때 1년으로 하는 것은 토지 전세권이 아니고 건물 전세권입니다. 건물 전세권.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설정한 때는 1년으로 한다. 3번 토지 전세권 설정은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10년을 넘지 못하죠. 3번 답입니다. 4번 토지 전세권자에게는 토지 임차인과 달리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인정될 수 없다 되어 있는데요. 자, 토지 임차인의 건물 기타 공작물의 매수 청구권, 요거는요, 토지 전세권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전세권자하고 토지 임차인 둘 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 요거 인정됩니까? 인정될 수 있습니다. 5번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것은요, 건물 전세권 설정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건물 전세권 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5번 갑은 을에게 우편으로 자기 소유 X 건물을 3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하면서 청약. 자, 우리가 청약이 있으면요. 그러면 승낙이 있겠죠. 청약과 승낙.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 이게 뭡니까? 계약입니다. 계약인데. 자, 청약이 9월 14일 발송되어서 9월 16일 도달했죠. 청약이 도달했다. 우리가 보통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은 도달주의입니다. 도달주의. 자, 도달했단 말은 무슨 말일까요? 청약의 효력 발생. 그러면 청약의 효력이 발생하면 이때 갑은 임의로 청약 철회를 못해요. 청약의 효력 발생했죠? 그러면요, 청약 철회를 못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럼 볼까요? 기억 봅시다. 갑이 2022년 9월 23일. 자, 도착은요, 9월 16일입니다. 근데 23일 청약 철회는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이미 청약 효력은 발생했고, 청약 철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약의 효력은 잃지 않죠. 이은, 을이 2022년 9월 20일 갑에게 승낙 통지를 발송했고요. 그리고, 갑에게 도달했는데, 승낙 통지는, 요런요, 발송하면 특히 자, 지금 갑과 을 간에는 이건 대화자가 아니죠. 대화자가 아니고 갑과 을은 자, 서로 거리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격지자라 그래요.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 통지를 발송하면 이미 승낙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승낙의 효력 발생. 자, 그럼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계약은 언제 성립합니까?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하면 계약은 성립하는데 승낙 통지를 발송한 날이 9월 20일이죠. 그리고 9월 20일 승낙 통지를 발생했고 이때 승낙의 효력 발생. 그러면 계약 성립은요, 9월 20일입니다. 따라서 니은 틀렸죠. 디귿, 을이 2022년 9월 27일 매매 가격을 2억 5천만 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조건으로 승낙했다. 자, 우리 조건부 승낙이에요. 조건부 승낙은 기존의 청약을 거절한과 동시에 새롭게 청약을 한 것입니다. 새롭게 청약한 것으로 보니까 다시 갑이 승낙해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겠습니다. 디귿은 맞네요. 틀린 것은 기역과 니은. 답은 3번입니다. 66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 자, 동시이행관계는 서로 결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결연성,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먼저 기억. 임대차 계약 종료에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반환 의무하고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
임차 목적물 반환 의무와 손해배상 의무는 아무런 결연성이 없다. 결연성이 없기 때문에 동시행관계가 아닙니다. 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행해진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 요거는요,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선이행 의무입니다.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다. 따라서 이거 동시행관계 아니죠. 디귿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로 인하여 공유 지분권자 상호 간에 발생한 지분 이전 등기 의무. 자, 이거는 동시행관계입니다. 따라서 동시행관계에 있는 것은 디귿. 답은 2번입니다. 67번 제3자를 위한 유상상무계약에 관한 설명. 1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 당사자는요, 요약자와 낙약자죠. 수익자 아닙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다. 두 번째 수익자. 수익자는 계약 체결 당시 특정되어 있을 필요 없습니다. 수익자는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3번 수익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발생한 해제권. 계약 해제권은 계약의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죠. 따라서 해제권 없습니다. 4번 낙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약자의 관계. 낙약자와 요약자의 관계를 뭐라 그러죠? 이걸 기본관계라고 합니다. 이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 청구에 대응할 수 있죠. 4번이 답입니다. 5번 요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 동의 없이 낙약자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할 수 있다. 68번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었습니다. 근데 을이 변제기가 지났는데 돈을 안 줘요. 돈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최고 없이, 이게 틀렸죠? 최고를 해야 됩니다. 최고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고 그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기억 탈락. 두 번째 니은 갑이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X토지의 소유권은, 자, 우리 계약 해제를 하게 되면, 적법하게 계약 해제를 하게 되면 원상회복 의무 있죠.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해제 효과는 소급표입니다. 소급표이기 때문에 X토지의 소유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합니다. 이건 맞죠? 디귿 을이 X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소유권 이전이 끝났어요. 그리고 갑이 을을 상대로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했다 하더라도 이 계약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합니다. 제3자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따라서 병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병은 X토지 소유권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 디귿 틀렸죠? 따라서 틀린 것은 기억 디귿입니다. 답은 4번. 69번 계약의 유형. 1번 매매계약. 매매계약은 요물계약 아닙니다. 요물계약의 반대말 뭐죠? 낙성계약입니다. 요물계약이 아니라 낙성계약이 되겠다. 요물이란 말은 당사자의 의사합치 외에도 별도의 일정한 급부가 있어야 된다. 요물계약. 낙성계약은 의사합치만 있으면 돼요.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환계약. 교환계약은 이것은요 서로 대가적 출연의 행위를 하죠. 따라서 이것은 유상입니다. 무상이 아니라 유상. 그 다음에 세 번째 증여계약. 증여계약도 자 의사표시 합치만 있으면 됩니다. 낙성계약이죠. 그 다음에 도구계약도 의사표시 합치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도 낙성계약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은 서로 의존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이걸 뭐라 그러죠? 쌍무계약이죠. 임대차 계약은 쌍무계약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줄 채무가 있죠. 채무가 있고, 그리고 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될 채무가 있습니다. 서로 간의 의무가 있다. 쌍무계약. 임대차 계약은 쌍무계약이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70번 갑은 그 소유 X 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매매 일방 예약을 체결하면서 예약완결권. 예약완결권은 을이 가지고 20년 내 행사기로 특별한 약정을 했어요. 옳은 것입니다. 1번 을이 예약 체결 시로부터 1년 뒤에 예약완결권 행사한 경우, 예약완결권 이 소멸시효 기간을 20년으로 정해놨죠. 그러면 1년 뒤에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매는 예약 체결시로 소급, 이게 틀렸죠. 소급이 아니고 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했을 때, 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매매는 소급이 아니고 장래요입니다. 장래요. 두 번째, 을의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다. 여기까지 맞고요.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입니다. 그리고 갑과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아니죠.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릅니다. 갑과의 약정, 20년 후로 행사하기로 약정했죠. 약정에 따른다.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른다. 3번, 을이 가진 예약 완결권은 재산권이죠. 맞습니다. 재산권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3번 답입니다. 4번, 을이 예약 완결권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였는지에 관해서 갑의 주장이 없어요. 갑의 주장이 없으면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직권조사. 직권조사하여 재판상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죠? 고려하여야 한다. 직권조사사항이고, 그리고 이것은 고려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5번, 을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더라도, 자, 예약 완결권을 형성권이라고 그랬어요. 형성권이란 말은 일방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이미 법률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갑의 승낙, 이거 필요 없죠? 을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바로 자, 매매계약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옳은 것은 3번입니다. 71번, 권리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입니다.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기억,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매수인은 악의의 매수인은 그 내용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알지자를 제가 쓸게요. 알고 있는 매수인입니다.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자, 이때 매수인의 선악 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계약 해제 가능합니다. 기억 맞고. 두 번째,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그 권리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자, 이때 대금 감액 청구권 인정됩니다. 세 번째, 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면요. 그러면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계약 해제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리을, 목적물에 설정된 지상권에 의해서 매수인의 권리 행사가 제한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자, 이때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해제권이 있습니다. 선의의 매수인 계약 해제권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해봅시다. 먼저 기억,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 매수인에게도 계약 해제권 인정됩니다. 이 니은,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권리 일부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이때 악의 매수인 대금 감액 청구권 인정됩니다. 디귿, 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계약 해제권 인정됩니다. 그런데 네 번째 보세요. 목적물에 설정된 지상권에 의해서 매수인의 권리 행사가 제한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때는 선의의 매수인에 한해서만 계약 해제권이 인정돼요. 따라서 옳은 것은 기역, 리은, 디귿, 답 5번 되겠습니다. 72번, 부동산의 환매. 환매는 환매 특약을 하죠.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매매계약과 환매특약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면 그에 부수되는 환매특약. 환매특약은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이에요. 종된 계약이기 때문에 주된 계약이 효력을 상실하면 종된 계약도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3번, 환매 시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서로 상자에 계산을 개짜죠. 상계한 것으로 봅니다. 4번,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5년입니다. 5번,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 환매권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요거는 별도의 10년, 자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10년의 소멸시효. 따라서 뭐 환매기간 내 아닙니다.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73번,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 자, 먼저 1번 봅시다. 부속물 매수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이것은 건물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는 겁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건물 임차인에게만 인정된다.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는 이것은 토지 임차인에 대해서 인정되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유익비하고 필요비, 그 다음에 자임감액. 자, 유익비, 필요비, 자임감액. 요 세 가지는요. 요 세 가지는 토지 임차인하고 그리고 건물 임차인 모두 인정됩니다. 토지 임차인, 건물 임차인 모두 유익비, 필요비, 자임감액 청구권 모두 인정된다. 하지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건물 임차인에게 인정되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토지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74번 건물 임대차 계약상 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기억.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자, 보증금 지급했다. 누구한테 유리하죠? 임차인한테 유리하죠. 따라서 자기한테 유리한 사실은 자기가 주장 증명해야 됩니다. 임차인 부담. 기억 맞고. 두 번째,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어요. 보증금 걸어놨다고 차임을 지급을 안 할 수 없다. 차임 지급도 해야 되죠? 해야 됩니다. 따라서 니은 맞고. 세 번째,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는 한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적법점유. 여기까지 맞아요. 적법점유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하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발생합니다. 발생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발생한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디귿 하나 틀렸네요. 답 3번입니다. 75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옳은 것입니다. 기억, 다가구용 단독주택 일부의 임차인이 대항력 취득했어요. 근데 후에 건축물 대장상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 요 사정만으로는 이미 취득한 대항력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죠. 기억은 맞는 말. 니은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맞고. 3번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진 후에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됩니다. 그리고 양수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했다. 임차인이 주민등록 이전했다. 뭐 쉽게 말하면 이사 갔다 이 말이죠. 이사 갔다 하더라도 이미 양수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이거는요. 소멸하지 않는답니다.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과 니은. 답 3번입니다. 76번 세종특별자치시. 자, 세종특별자치시 하면 일단 우리 금액을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 기억해야 되죠? 자, 이것은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5억 4천만 원, 5억 4천 이하, 5억 4천 이하일 때 상인법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고 5억 4천만 원 이하가 전면적 적용, 5억 4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만 적용돼요. 자, 그리고 어쨌든 갑 소유 X 상가 건물의 일정 점포를 을이 분식점을 하려고 갑으로부터 보증금 6억. 자, 벌써 5억 4천 넘었죠. 그리고 차임 월 100만 원의 임차. 그러면 요거는요. 보증금도 있고 차임도 있죠. 그러면요. 우리는 환산 보증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환산 보증금 계산은 보증금 액수에다가 월 차임 곱하기 100을 해요. 그럼 봅시다. 보증금 얼마죠? 6억. 6억에다가 그 다음에 월 차임이 100만 원인데 100을 곱해야 되죠. 그럼 1억 아닙니까? 1억 해서 7억이 됩니다. 자, 어쨌든 세종특별자치시는 5억 4천만 원 이하가 상인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데 이미 환산보증금 해보니까 7억이죠. 따라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중에 일부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을이 점포를 인도받은 날 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점포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요거는요 적용됩니다. 기억 맞고. 니은 을이 대항요건을 갖춘 후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럼 민사집행법상 경매시 을은 임차 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손이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권은요 요는 적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5억 4천을 넘었거든요. 우선 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디귿,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 폐업했어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디귿은 맞는 말이네. 자, 그럼 옳은 것은 기역과 디귿.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7번.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용 부분에 관한 설명입니다. 기역. 관리단 집회의 결의나 다른 구분 소유자 동의 없이 구분 소유자 1인이 공용 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다른 구분 소유자는 공용 부분 보존 행위로서 인도 청구할 수 없답니다. 청구할 수 없다. 대운 판례가 있습니다. 공용물 보존 행위로서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인도 청구 못합니다. 니은 구분 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한 없이 구조상 공용 부분인 복도를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여 다른 구분 소유자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다른 구분 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해야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해야 된다. 이건 맞고. 디귿. 관리단은 관리단 징수에 관한 유효한 교육이 없더라도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부담 의무자인 구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 디귿 맞는 말. 그럼 옳은 것은 니은과 디귿. 답 4번이 되겠습니다. 78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가등기 담보에 관한 설명입니다. 채무자 아닌 제3자는 가등기 담보권의 설정자 될 수 있지요. 그리고 이때 이 제3자를 물상보증이라고 부릅니다. 물상보증인입니다. 물상보증인. 니은 귀속 청산에서 변제기 후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 금액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답니다. 다툴 수 없다. 3번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가등기를 한 경우 공사대금 채권 담보는요 가담법 적용 안 됩니다. 적용되지 않는다. 4번 가등기 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 담보권을 그 피담보 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죠. 4번 맞는 말. 그리고 5번 가등기 담보권자는 담보 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매 청구권 있습니다. 78번은 4번. 79번 2022년 8월 16일 갑은 조세포탈 목적 친구을과 명의시당 약정. 그리고 이 명의시당 약정 뭐죠? 무효입니다. 무효입니다. 그리고 을은 이에 따라서 갑으로부터 매수장을 받아서 병소유. 자, 그러면 을이 뭐죠? 이게 명의수탁자야. 명의수탁자인데 명의수탁자이면서 여기서는요 돈을 받아가지고 갑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부동산을 매수하고 있죠. 매수인입니다. 명의수탁자이면서 매수인 관계. 그러면 이 명의신탁을 뭐라 그러죠? 자, 이것을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부릅니다. 계약 명의신탁. 자, 보겠습니다. 1번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 무효죠.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갑과 을의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병이 몰랐다. 병이 선입니다. 그러면 을은 병으로부터 X토지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죠. 승계 취득합니다. 맞고. 그 다음에 을이 X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갑은 을에 대해서 부당이득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맞고. 그 다음에 4번 갑은 을에 대해서 가지는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오늘 있죠.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있지만 이것은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 안 됩니다.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답니다. 그 다음에 5번 만일 을이 정에게 X토지를 양도했어요. 그러면 정이 명의신탁 약정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돼 있지만 이 정은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그거 묻지 않습니다. 선악불문.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그거는 묻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한답니다. 취득하지 못한다. 틀렸죠? 취득합니다. 80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리 및 관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구분 소유자 아닌 자는 관리인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습니다. 구분 소유자 아닌 자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 아파트 입주민이 아니더라도 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2번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해야 됩니다. 2번 맞죠? 3번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에도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공용 부분의 보존 행위를 함에 있어서 관리위원회 결의를 거쳐야 됩니다. 관리위원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4번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될 수 있다. 틀렸죠?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5번에서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 없으면 요거는 규정 없습니다. 지워버리고 관리위원회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돼 있는데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답니다.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서 의결권 행사할 수 없다. 자, 우리 여태까지 2022년 공인중개사 33회 민법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기출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 자, 지금 잘 몰라도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우리가 충분히 기준과 판단이 섭니다. 그럼 이렇게 공부하시면 시간을 단축해서 공부하실 수 있다. 자, 우리 수고하셨습니다.